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라. 비합리적인 소비 심리를 파고드는 100가지 마케팅 전략. 로저 둘리 지음, 윌 컴퍼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요. 둘리 다이렉트의 회장이자 인기 블로그이고 뉴로 마케팅의 운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저 둘리는 신경 마케팅 관련 주제에 관한 책을 출간해서 여러 비즈니스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0가지 전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고객의 뇌의 95%를 공략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제품에 대해서 감각, 브랜드, 아날로그, 사진, 충성심과 신뢰, 사람, 비영리 조직, 광고 카피, 소비자, 남과여, 쇼핑계, 비디오, TV, 영화, 디지털에 대해서 총 10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을 보시면 소비자의 뇌를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경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경 마케팅의 목적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 마케팅과 제품을 개선하는 데 있고 또 이 마케터들이 고객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또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따라서 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뇌의 95%를 공략하라. 의식하고 있는 5% 말고 이 95% 무의식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95%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제품 쪽에서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지출의 고통을 줄여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와 신용카드를 구매로 할 때 현금은 돈이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출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따라서 묶어 팔면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공정성도 중요하며 이 신용 거래가 공통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의 고통이 최대의 수익을 올려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출의 고통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초밥처럼 팔지 마라입니다. 이건 초밥은 하나하나 낱개로 구매하게 될 때 낱개 구매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니까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택시도 마찬가지죠. 목적지까지 갈 때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고통이 커집니다. 따라서 뭔가 고통을 피하려고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낱개 단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패키지 가격으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또 매번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지불하게 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점화라는 개념은 간단하지만 사람을 조금 불안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미묘한 단서를 주면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된 이미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화 형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닻을 내려라입니다. 이 닻은 기준점 가격도 중요합니다. 주유소를 가다가 적혀있는 금액을 보고 어느 주유소가 싼지 비교가 되는 것처럼 그 기준점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예를 들면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가격이 499달러에서 599달러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가격이 200달러가 인하가 되자 그때 매출이 촉진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 가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비싼 가격으로 요구를 한 다음에 소비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와인 가격 기대 심리입니다. 와인 시음과 같이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분야는 사람들이 와인을 평가할 때 자신이 와인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단순히 가격이 비싼 와인이 실제로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싸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책정하라. 카탈로그 마케팅을 담당하던 저자는 예전에 주로 제품의 가격을 달러의 앞자리의 숫자가 바뀌기 직전에 책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0가 아니라 9.97달러로 더 비싼 제품의 경우는 그냥 딱 부러져지게 $500가 아니라 499.99달러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은 왠지 더 신뢰가 있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500보다 499달러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격의 높낮이보다는 그런 값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따라서 가격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미끼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끼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바로 상대성입니다. 우리의 뇌가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능하지 않지만 가치나 혜택을 비교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기 때문인데 마케터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미끼 상품이나 패키지를 이용하면 원하는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고급 제품을 내놨더니 이전까지 가장 고가였던 제품이 타협안, 즉 중간 옵션이 된 것이다. 구매자들은 제품군의 캐딜락 격에 해당하는 제품에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중간 가격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급 제품을 함께 선보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중간 정도를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열 번째는 선택의 폭을 줄이면 매출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잼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실험을 했더니 6가지만 선보였고 또 어떤 데서는 24가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종류가 있을 때는 고작 3%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그 6가지만 돼 있는 데서는 30%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품목이 많거나 이럴 때는 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르는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품목 가지수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따라서 11번째 모든 감각을 활용하라. 이 감각은 우리의 뇌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감각적인 요소가 우리의 뇌에 저장된 기억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주는 오감이 바로 이 마케팅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감에 호소하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은 로고, 제품, 디자인, 색, 글꼴, 청각은 음악이라든지 제품에 나오는 소리라든지, 미각은 제품의 맛, 먹을 수 있는 선물, 후각은 그 매장에 나는 향기라든지 제품에서 나는 향기이고, 촉각은 제품의 표면과 모양, 마케팅의 자료, 매장의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질감 등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의 감각을 활용하는 열쇠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시간, 장소,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하고 오감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2번째는 당신의 마케팅에서는 향기가 나는가입니다. 향기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의 마케터들의 그런 향기도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 환경이라든지 후각 브랜딩, 후각 이용한 제품 마케팅.
항상 향기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3번째는 커피를 통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예전에 음식을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달걀 냄새가 있어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에서는 한동안 샌드위치를 팔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커피 냄새가 나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냄새, 향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14번째는 소리는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용감무쌍한 음악 탐험가들이 듣기 좋은 적절한 배경 음악이 고객이 긴 대기 시간을 불만 없이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배경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15번째는 당신의 브랜드가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케터들의 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잠재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위기를 맞춰주는 음악, 설득력이 있는 보이스 오버 형식으로 소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번째는 향기는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17번째는 냄새는 안 좋아도 기억에 남는다입니다. 특이한 향기가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제품에 특정한 향기를 첨가하면 경쟁자들이 똑같은 향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향기든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독특한 향기일수록 제품과 그 특징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평범한 향보다는 독특한 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18번째는 요구르트를 통해 배워라입니다. 제품의 중요한 특징이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테스트한 소비자의 뇌에 의하면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단계가 요구르트의 포장을 손으로 잡고 뜯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브랜딩 3부고요. 뇌는 친숙한 브랜드를 좋아하고 브랜드가 감각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19번째는 좋기는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입니다. 브랜드를 연관시키는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 브랜드 특징과 관계없이 고객의 경험 또한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항상 만족하면 만족스러운 경험이 이 브랜드와 관련되어 버립니다. 나쁜 경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한번 고정되고 확립되고 나면은 이 연결고리를 끊기는 참 어려워집니다. 고객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브랜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자의 뇌에 자리 잡도록 브랜드 경험을 일관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번째는 누가 관심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친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친숙한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고 노출 여부를 의식하지 못해도 이 친숙한 정보를 더 손쉽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관심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의식적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도 이 브랜딩 메시지가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경험과 연관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21번째는 열정적인 직원을 고용하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정을 느껴라인데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2번째는 적을 만들어라. 때로는 적이 브랜드의 가장 유익한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제작 시 표적이 되거나 고객이 증오심을 표출할 수 있는 라이벌 브랜드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4부는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번째는 감정을 공략하려면 종이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 결과 만질 수 있는 물질이 개입될 때 사람들은 더 감정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냥 듣거나 시각적인 것보다는 뭔가 종이 광고가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정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이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합니다. 인쇄 광고를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편물에 무게를 더하고 질감을 살려서 광고의 촉각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자리가 찢어진 것처럼 처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엠보싱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미디어를 위한 교훈. 디지털 광고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뇌를 사로잡을 잠재력이 다분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쇄 매체의 장점을 상쇄할 수도 한다고 하네요. 또 종이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으니 우편물이나 여러 종류의 고급 광고와 기사로 가득한 화려한 잡지의 경우 종이가 비슷한 스타일의 디지털 광고보다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를 포기하지 말고 종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번째는 선명한 이미지가 기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쇄 광고에 선명한 이미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입에 군침이 돌 만큼 맛있어 보이는 클로즈업 이미지가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도 감촉이라든지 향기 등 제품의 감각적인 면을 부합시키는 게 좋습니다. 25번째는 종이가 디지털 매체보다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의 효과는 종이 대 디지털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종이 문서를 읽는 것과 무게감 없는 스크린을 통해 읽는 것의 차이 역시 똑같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이로 된 문서가 디지털 버전보다 읽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무겁고 두껍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증대하라.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촉감마저도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을 이용하는 게 실제 효과를 거둘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26번째는 간단한 글꼴을 이용하라입니다. 간단한 글꼴이 행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덜 들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글꼴의 크기가 또한 읽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고 더 간단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람들이 느끼는 노력의 정도는 최소한 줄여주고 성공률은 높여준다고 합니다. 27번째, 복잡한 글꼴은 언제 이용하는 게 그럼 좋을까요? 이것은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때 복잡한 글꼴로 제품을 묘사해버리면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였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글꼴과 거창한 단어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전략은 여러 사업 부문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고객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 복잡한 글꼴과 거창한 단어를 활용해서 고객이 내용을 천천히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메뉴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 그게 이건 좀 더 고급스럽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째는 복잡해야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억하기를 원할 때 간단하고 읽기 쉬운 글꼴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복잡하고 읽기 어려운 글꼴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대체로 간단한 것이 최고라고 추측할 것인데 놀랍게도 간단한 글꼴을 선택한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네요. 복잡한 글꼴이 오히려 더 기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5분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번째는 아기 사진으로 관심을 끌어라입니다. 아기 사진은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뇌가 아기 얼굴, 심지어 아기 같은 성인의 얼굴에서도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0번째는 아기야 여기 좀 봐인데요. 아기의 시선을 이용해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광고 속의 인물의 얼굴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데요. 얼굴의 헤드라인이나 제품 이미지 등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광고 모델의 얼굴을 살펴보고 모델이 쳐다보는 대상에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쏟습니다. 따라서 성인 사진을 이용해서 실험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미소 짓는 모델이 시선을 광고 밖으로 돌리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쳐다보도록 자세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31번째는 아름다운 여성의 힘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름다운 여성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거죠. 32번째는 성적인 자극을 주어라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이 대출금리의 4, 5%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33번째는요. 사진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6부는 충성심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번째는 고객의 충성심을 키워라입니다. 즉각적인 충성심을 위해서 상상력을 더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충성심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35번째는 고객의 충성심을 보상하라입니다. 커피를 살 때마다 종이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들이 이런 충성심을 야기하죠. 이 포인트 제도가 몇 가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공되는 보상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구입 빈도가 높은 상품이어야지 소비자들이 포인트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나 휘발유 같은 제품이 좋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네요. 충성심, G, 고객의 상관관계입니다. 대체 G가 포인트 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930년대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미로 속을 달리는 G는 음식에 가까워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몇 년 전에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G 대신 실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가설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G만큼이나 보상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 마실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10잔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의 경우는 도장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미래의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리는 G처럼 커피 마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포인트는 두둑히 줘야 합니다. 우리는 포인트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카드를 주기보다는 첫 번째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끔 그 첫 목표를 두둑하게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전을 완성된 것의 퍼센테이지로 인식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부분적으로 달성된 목표를 제공해서 포인트 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7번째는 신뢰와 충성심을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시간의 질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고객은 직접 마주 앉아서 상대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고객은 전화나 웹 채팅을 통해서 상대하는 게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소통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걱정에 귀를 기울였다고 고객이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38번째는 신뢰를 쌓는 짧은 문장입니다. 광고 끝에 짧은 문장 하나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고객이 당신을 신뢰하는 수준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9번째는 고객을 신뢰하라입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당신이 고객을 신뢰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렇다면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방법은 규제를 좀 줄인 상태에서 고객이 대제품이나 시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장황한 문서나 부담스러운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말고 신뢰를 보여주고, 고객이 기밀 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객과 기밀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고객을 먼저 신뢰한다는 건 불필요한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을 하되 고객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등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은 가능한 뒤에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고객과 관계에 따라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라면 그 역시 당신을 신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7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풍부하거나 실감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눈도 마주치고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뇌가 바로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직접 고객의 얼굴을 보고 해 나갈 때 성공이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40번째는 잡담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먼저 잡담을 하고 협상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들려고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아이들, 골프, 다가오는 주말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지는 작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잡담 나누는 것을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거래를 성사시킬 확률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41번째는 프로처럼 악수하라입니다. 영업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전문가들은 항상 악수의 힘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악수는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관계 형성의 첫걸음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 옥시토신 전문가인 폴 잭은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이 뇌의 보상센터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즐거움을 연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덕택에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놓이면 정보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대부분의 사람을 친사회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동정심, 너그러움, 사랑이나 이와 관련된 감정들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순환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접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촉 횟수를 늘리면 이거는 위험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면 가벼운 접촉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여자일 때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어깨를 만졌을 땐 아무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이 만졌을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42번째는 오른쪽 귀에 대고 속삭이라고 합니다. 잠재 고객의 오른쪽 귀를 노리라고 하네요. 저녁 식사 때에 자리를 배치하게 된다면 2명 이상 식사할 경우는 핵심적인 영업 담당자가 자신의 결정자의 오른쪽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웃으라고 43번째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 심지어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마저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웃는 사진은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44번째는 자신감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추천할 때는 정직함이나 투명성, 자신감이 굉장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 승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번째는 작은 부탁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몇 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이렇게 문어발을 들여놓고 작은 부탁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부탁의 종류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처음에 문이 닫히지 않게 발을 들여놓으면 그 후에 성공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6번째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은 이 고급 언어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영업사원, 관리자, 고객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등의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는 것에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직원이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각을 더 잘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47번째는 당신이 최고입니다입니다. 사람들이 아첨으로 가식적으로 느낄 때에도 아첨한 사람을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기억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칭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둔 아첨은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칭찬을 할 때보다 고객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48번째는 커피 드실 분 계세요? 입니다. 잠정적인 고객을 직접 만난다면 차가운 음료를 대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김이 펄펄 나는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연구원 중에 한 명인 예일대학교 존 바그는 음료의 온도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남에게 더 관대하고 남을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9번째는 초콜릿의 매력입니다. 공짜로 받은 초콜릿을 먹는 것이 TV나 책, 유람선 티켓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예입니다. 자주 가던 마트에서 사탕 매장이 있는데 지나가는 손님에게 늘 초콜릿을 시식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모두 초콜릿을 집어먹기만 할 뿐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기에 이런 전략의 효율성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콜릿 과자 전략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초콜릿 한 조각을 받아먹은 고객들은 돈을 더 쓰고 싶은 욕구가 점화되었고 그것은 초콜릿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번째는 마술사의 비법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신경 쓴다고 하네요. 따라서 모든 마술은 마술사가 한 손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동안에 다른 손으로는 관객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전략 첫 번째는 고객이 당신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멀티태스킹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움직임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략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홍보하든지 1대1로 홍보하든지 TV 광고를 기획하든지 간에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두기 위해 움직임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한 가지 있으면 고객이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큰 움직임으로 흐트러진 관심을 다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마법 같은 전략 세 번째는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면 그때는 큰 동작을 이용해서 관심을 다시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마법 같은 전략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든지 새로운 소리, 친숙하지 않은 이미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새로움이라는 거는 광고의 세계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단어라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 마법 같은 전략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이 교활한 속임수를 숨기고 싶어 할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누군가가 익숙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청량음료를 팔고 싶다면 사람들의 병의 뚜껑을 열어서 입에 갖다 대고 음료를 마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비디오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익숙한 신체 동작이 뇌의 관심을 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신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말을 아껴야 합니다. 이 마법 같은 전략 여섯 번째는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이 마술사의 목적에는 부합하는데 영업의 경우는 고객이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제품의 핵심을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품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 주잘주잘 떠드는 영업사원을 본 적이 있나요? 자동차의 제어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옆에서 직원이 끊임없이 말을 할 경우는 집중하기가 어렵죠. 집중해서 살펴보기가. 영업사원을 교육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TV 광고와 같은 미디어에서는 소리로 전달하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와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도 마술사의 수다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길이가 긴 핵심 항목들을 화면에 한가득 띄워놓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확실한 방법이죠. 연설자가 이미 말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 읽기까지 하려니까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뇌는 둘 중에 어느 활동에도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네요. 마술사한테 한 수 배워야 합니다. 마술이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만큼이나 오랫동안 존재해 온 만큼 마케터는 마술사에게서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마술사들은 관객의 관심을 잡는 데 도가 텄고 그런 관심을 원하는 쪽으로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중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51번째부터 100번까지 100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